예,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 못해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전세난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또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거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올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뭐 집 마련하신 분도 있고, 네. 애석하게도 집 마련하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 이건 항상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연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런 통계가 어제 나왔어요. 지난 3분기 서울의 순유칠 인구가 3만 7천여 명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게 1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이유 어디 있습니까? 네, 우선 전세난 때문에 보이고요. 예. 아시다시피 요즘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하우스푸어란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만 지금은 예. 이제 렌트푸어, 월세푸어, 전세푸어 예, 이런 예. 말이 있잖아요. 예. 서울의 전세 가격이 계속 많이 오르니까 예컨대 서울 지역의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은 1,400에서 1,500만 원입니다. 근데 경기도는 860에서 870만 원이거든요. 집값은 서울이 2,100만 원인데 이제 평당이죠. 예,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한 1,200만 원 정도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의 전세값 정도면 예. 경기도나 인천에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5년 동안 계속 고공행진하니까 워낙 높다 보니까 예. 이 전세값을 견디다 못한 30, 40대가 비자발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경기도로 간 인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번에 순유출이지만 간 인구가 37만 명, 인천으로 간 인구가 약 5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인구는 지금 정체되어 있고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통근거리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향하는 이런 지금 모양새가 네, 전세난 보이군요.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비자발적 이주라는 걸 주목해야 되는데요. 직장이나 자녀 학교는 그대로 서울인데 오직 전세값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그럼 얼마나 그렇죠. 지금 이게 올랐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0월 말까지 보니까 전세 가격은 전국 평균은 약 한 5% 가까이 이렇게 오른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약 7.5 정도 되는데 오히려 경기도가 더 많이 이 바람에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경기도가 불똥이 튄 거죠. 경기도에 그러니까 서울 인접 지역이나 경기도의 용인이나 수원과 같은 대도시 이런 지역들의 전세 가격 상승폭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수도권의 전세값이 2배 가까이 1.5배 이상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과 오히려 서울도 보면 작년에는 강남 위주로 많이 전세값이 올랐지만 올해부터는 오히려 강북의 외곽 지역이 오히려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도 서울과의 출퇴근이 가능한 소위 말하면 이제 생활권이죠. 이런 지역들의 전세값 상승폭이 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북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강남권에서 전세값이 오르는 그 그러니까 추세가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네, 강남하고 그렇죠. 강북 상황은. 이번에도 실제로 그 집값과 전세값의 그 진원은 강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과거에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강남은 역시 이제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권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데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죠. 여기다가 재건축 이주 수요가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됨으로 따라서 이제 주택이 멸실하게 되고 강남권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게 되고 유입하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강북으로 이게 좀 확산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등포라든지 또 용산, 그러니까 강남과 가까운 광진, 성동, 동작 이런 지역들의 전세난이 촉발이 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최근에 보면은 노원이나 도봉이나 동대문이라든지 이렇게 좀 외곽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최근 들어서 아주 뚜렷해서 그만큼 전세값의 전세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경기도 지역을 제가 차를 타고 한번 가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역시 많이 뛰고 있는 모양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남현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그건데 뭐냐 그러면 지금 공급을 해도 우리가 분양이죠. 분양을 해도 입주할 때까지 시차, 타임렉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 30개월, 2, 3년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공급 물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약 49만 가구. 적정한 공급 물량이 39만 가구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과공급이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러나 지난 5년간 약 28만 가구가 공급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점과 그러니까 지금 공급해도 입주가 일어나는 2, 3년 이후 이전까지는 이러한 지금 공급 부족의 이러한 상황을 지금 수급 구조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그만큼 1, 2년 정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 전세난은 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수도권은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1, 2년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주택 보급률 지표인데요. 왜 이렇게 전세값이 오를까 이렇게 고민, 그렇죠.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 보급률 지표를 보면 적정 주택 보급률이 105%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 평균은 103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은 공급이 많은데 지방은 많은데 예. 수도권 같은 데는 지금 98%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서울은 더 낮고요. 예. 그리고 자가주택 소유율은 서울이 47%, 수도권이 51%.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이 절반 이하라는 점을 예. 알 수가 있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일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공급 부족,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값과 집값이 오른다라고 이해하고 여기에 이제 저금리 효과죠. 1% 저금리가 되니까 돈을 빌려서 네. 그만큼 투자하는 집을 마련하는 사람도 좀 예. 늘었다고 예. 되고 예. 또 월세를 선호하니까 전세값이 또 많이 오르는 이유가 되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월세보다는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 그런 이유가 지금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데 네.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무슨 세금 문제, 대출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서민들 중산층이 좀 많이 내놨죠. 주거안정,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이게 내놓았죠. 지금 효과적으로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뭐 뉴스데이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관심도 끄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네, 좀 좋게 높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죠,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전월세난이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월세난이 잡히지 않는 것은 결국 정책의 효과를 발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그러나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이제 남행께서 뉴스테이 말씀했잖아요. 다행인 점은 뉴스테이가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도 좋고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하나의 대안은 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들어보셨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무산이 된 것입니다. 표류가 되고. 왜냐하면 뭐 철도 부지에다가 유수지에다 짓겠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반대하고 여기에 건축비도 많이 들고 이게 지금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이 전세난의 하나의 원인이 제공이 된 것이고요. 다행히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뉴스테이는 인천 도화지구라든지 권선 여기 지구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5대1, 6대1. 그다음에 신당동이나 또 대림동에서도 이제 도심에서 공급이 되어서도 중상층으로부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공급 물량을 가지고 과연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수요가 많은 도심권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5평형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월세가 하는 거거든요. 과연 중산층이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들에서 앞으로 좀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야당은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작용이 좀 큰 듯합니다. 저는 강남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세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곳, 구조적인 곳들은 부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죠. 강남은 워낙 불안 요인이 크죠. 그러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공공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리는 것. 또 우리가 주택 바우처 제도 남행편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보면 주거비 보조를 젊은 층의 월세라든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50% 이내에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하우징 제도라고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 같은 곳에서 정부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는 대기업이 대고 한 30년 동안 저렴하게 운영하는 이런 제도도 이제 앞으로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최근 들어 이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제 주변에도 이렇게 새로 건축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팔 때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있어서 그런 게 있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깨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주택 시장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잡으면 수도권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다음에 비아파트가 오히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 그다음에 중소형이 대세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래량이 30% 이상 급증했거든요. 이걸 보면 결국 누가 집을 사나 하고 봤더니 역시 전세난에 지친 30, 40대입니다. 2, 3인 가구들이 거주하는 것인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도심의 역세권의 이런 빌라 주택이 인기를 끌은 것이죠. 저는 적극 권유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물론 빌라가 아파트만큼은 편익성이나 주거의 그런 편리성은 떨어지는 것은 맞죠. 그러나 전세를 살 것인가, 이 빌라라도 해서 내 집 마련해서 주거 안정 복지를 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는 특히 서울 지역의 도심에 그러니까 사대문 안과 저는 강남 지역을 꼽고 싶고요. 그다음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용산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광화문과 강남과 가까운 지역의 더블 역세권에 이러한 지역의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역으로부터 250m, 길게 보면 500m 이내를 보는 것이죠. 2차 역세권이 이런 지역에 빌라는 제가 볼 때 전세값과 매매값 차이가 별로 없다면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왜냐하면 서울의 전세난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땅값이 지금 6년째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2, 3년 동안 가격은 급등하지 않겠지만 완만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이라도 아파트만 고지하지 말고 대안투자처럼 빌라도 좀 실수요자라면 저는 선택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죠. 부동산 경기가 이제 조금 풀린다 이런 조짐 때문에 대출을 해서 집을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빚으로 산 집이 버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주간 동아일보에 이제 기사에 이렇게 뜨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두려움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이 많죠. 또 집 산 사람들도 이제 또 집값이 또 하락세로 돌아서면 집을 산 게 결국은 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가계부채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면 우리도 금리를 인상시켜서 대출 부담이 좀 커지지 않겠나. 두 번째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과공급에 대한 우려인 것입니다. 이렇게 분양 물량이 많아지니까 과공급으로 인해서 다시 또 집값이 뭐 급락하거나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인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내년부터 한 가지 변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만큼 소득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내년부터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내 집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질 듯합니다. 참고로 통계를 보니까 집값의 37%를 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더라도 실수요자라도 40% 집값의 40% 이내가 비교적 안전하다. 물론 가장 안전한 선은 30%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 수도권은 앞으로 중소형 주택의 수요는 좀 꾸준하다.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팁을 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확률은 낮지만 2, 3년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급등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2, 3년 후에는 10년 사이클로 보건데 또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격언에서 보듯이 집값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또 금리도 이주열 총재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동결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도 좀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에 이런 여러 가지도 좀 장기적인 고려를 한다는 걸 감안하면 완만하게 상승이 된다면 지금 거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급락은 예견하기는 좀 어렵다. 실수요자라면 제가 결론이 뭔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지방과 수도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처럼 지방 도시는 이제 매도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내년 3월이 좀 고점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은 과열을 보이지만 다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아직은 공급 부족에다가 수급 불균에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하면 실수요자라면 올해 내까지는 매수의 관점에서 실수요자라면 한 40% 이내에서 대출에 금리는 지금 급등나갈 변동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죠. 저는 내 집 마련 관점 다만 한 2년 후에 집을 사는 정책 이런 전략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만약 내년 하반기에 집을 산다. 저는 미룰수록 오히려 위험, 리스크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올 연말 다 돼가셨습니까? 올해 다른데 12월 달에 아파트 비수기라 이렇게 했는데 분양 시장이 오히려 뜨겁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분양 시장이 지금 어떠한지 또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아파트 단지나 네. 분양 지역 어디 그렇죠.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실소유자 예. 입장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한 두 가지입니다. 주거 가치도 좋고 투자 가치, 자산 가치도 높은 것을 우리 일반 수요자들은 원하는 듯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죠. 여기에 조건에 적합한 곳을 한 서너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역시 강남의 재건축은 분양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렇지만 강남 재건축의 신규 분양 단지는 강남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높고 프리미엄도 붙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강북의 재개발 뉴타운 지구가 더 유망해 보입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서 강북 지역의 분양가 가격도 슬슬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2, 30평대 노려 볼 만하고요. 역시 검증된 신도시, 광교라든지 미래, 마고 이렇게 이제 하남, 동탄 이 신도시의 분양 물량은 여전히 막빠지긴 합니다만 유망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옥석을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팁은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집값이 15에서 23% 올라요. 그러니까 9호선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경전철이 있어요. 10개 노선. 이런 지역들을 만약에 실수요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주목을 한다면 꽤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원 연구원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